여러분 안녕.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 영상도 많은 분들이 딱 17분으로 2차 전지의 개념이 잡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산업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2차 전지 테마가 정말 크게 오르면서 지금은 또 많은 증권사들, 투자자들이 제2의 2차 전지가 될 테마가 누구인지 다음 타겟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테마로는 반도체도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산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만큼 정말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우리는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번에도 정말 쉽게 제약바이오 산업을 설명해 드리려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도 노트랑 펜 챙기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셀리버리라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가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요. 지금은 다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도 거래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찍혀 있어서 이런 재무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싶어도 기술 수출 소식이나 임상 결과 소식에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주 말고도 상장 폐지가 되고 거래 정지를 당하는 기업들도 많지만요. 이 제약바이오주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어려운 이유,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의약품의 분류부터 살펴볼게요.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같은 약이 아니라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즉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되는 전문 의약품과 우리가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처럼 살 수 있는 약처럼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이때 전문 의약품은 또다시 신약과 복제약품인 제네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신약 부분은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약은 또다시 약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배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합성 의약품과 세포를 배양하는 DNA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이때 화학합성 의약품은 화학물질로 배합을 했기 때문에 저렴하고 쉽게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보통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항생제 이런 약들이 합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제가 DNA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의약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환자를 타깃으로 만든 약입니다. 예를 들면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을 의미하고요.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조 환경도 너무나도 중요해서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생산 절차도 복잡하고 약을 만들 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의약품 구분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앞서서 신약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신약이란 기존의 약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치료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과 비교해서 화학 구조나 구성 물질을 변경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연 이렇게 변경한 화학 구조와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냐,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통과되어야 이 세상에 짠하고 이 신약이 유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약이 상업화가 되기까지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약을 만들고 한두 달이 걸리는 과정이 아니라 거의 10년이 넘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신약 개발 단계예요. 굉장히 길고 뭐가 많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해야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신약을 개발을 할 건데 과연 어떤 질병을 목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관련 물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단계거든요. 이 탐색 기간만 해도 평균 2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길면 10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만 개 정도의 물질을 찾아내는데요. 이 중에서 다 거르고 걸러서 결국에는 50개 정도의 물질이 이제 다음 2단계인 전 임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단계인 전 임상 단계에서는 이제 걸러진 50개의 물질을 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에서 중요한 건 바로 안정성과 유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관련 기사를 보면 A 물질의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다,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전 임상 단계에서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이나 세포 배양을 통해서 그 물질을 직접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임상 단계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임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임상 단계도 1상부터 3상까지가 있습니다. 우리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임상도 3상까지가 있고요. 특히나 약에 있어서는 정말 깐깐하게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임상 1상에서 3상까지의 기간은 평균 3에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임상 1상에 통과가 되었다고 해도 뒤에 2, 3상에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상 1상 통과 기사를 보고 제약바이오주를 매수를 했다가 얼마 뒤에 임상 3상 실패 이런 기사가 뜨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점도 제약바이오주 투자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각 임상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임상 1상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생동성 실험, 임상시험 알바라고 알고 계신가요? 지하철이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면 종종 20대 남자를 대상으로 A 약물 3개월 동안 투여하는 임상시험 알바 구한다, 이런 글이 종종 있는데요. 제약회사들이 전 임상 단계에서 통과가 된 후 과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시급을 꽤 많이 주고 사람을 모집합니다. 자, 임상 1상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부작용과 체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안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임상 2상에서는요, 실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100에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 신약의 효능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임상 2상에서는 이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최적의 투입 용량이나 언제 효과가 발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임상 3상은 조금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를 확인을 하는데요. 앞서 2상에서는 제가 10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상에서는 1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금 더 장기간 동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약효를 관찰합니다. 따라서 가장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계고요. 신약 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 3상까지 다 통과가 되면 그동안의 임상 데이터를 모아서 NDA라고 해서 신약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FDA,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이걸 담당하고요. 신청 완료가 되기까지 10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약이 유통이 되면 유통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시판 후에 안정성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시판 후에도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추적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약 허가와 시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제가 방금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되면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FDA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미국 FDA에서는 패스트 트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 제도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이 신약에 대해서 개발이랑 검토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각 나라의 보건당국에서 그 신약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법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허가 신청이 완료되는 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패스트트랙에 선정이 되면 6개월로 이 기간이 단축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약회사들이 FDA,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용어가 주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서 이걸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공시 하나만으로 이걸 투자 지표로 삼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신약을 개발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간은 약 15년 이상이 걸리고요. 총 비용은 1조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예산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투자가 왜 어렵다는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간과 돈을 쓰다가 결국에는 유통이 될 때부터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회사는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임상 단계를 거치고 회사를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제약회사, 바이오 기업들은 바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을 추가로 만들어냅니다. 이 라이선스 아웃이란 쉽게 말해서 기술 수출이에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기사를 보면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몇 조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반대로 국내 제약회사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국내로 가져오면 라이선스 인이라고 하겠죠. 아무튼 이 라이선스 아웃은 제약회사들이 본인 회사의 기술력을 판매를 해서 다른 기업이 그 기술력이 들어간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 계약을 맺게 되면 당연히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게 되고요. 아까 신약개발 프로세스에서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허가 신청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개발 성공 단계별로 나눠서 또 기술료도 받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알테오젠이 이번에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2020년에 기술 수출했던 기업에게 171억 원에 대한 임상 3상 마일스톤 대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선스 아웃은 계약금 플러스 마일스톤 플러스 그 기술 수출한 기업이 신약을 출시를 하게 되면 신약 매출액 대비 일정한 비율로 또 로열티까지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기술 수출을 한 국내 제약회사는 내가 만든 신약 판매에 대한 매출과 함께 그 기술 수출한 기업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로열티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기술 수출을 통해서 연구 개발비를 감당하거나 현금 자산을 확보하게 되고요. 국내 제약회사들의 기술 수출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약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와 제약회사들의 라이선스 아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위탁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개념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약 관련 기사를 보면 또 CMO 기업, CDMO 기업, CRO 기업 이런 용어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번 반도체 영상에서 제가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기업을 팹리스 기업이라고 했고요. 그 설계를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업체를 파운드리 업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약바이오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CMO 기업이 있는데요. CMO 기업은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자, 신약개발 회사들은 당연히 생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생산 시설을 만들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 경영의 효율성을 원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CMO 기업을 통해서 의약품 생산 대행을 맡깁니다. 그럼 그 CMO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공장에 들어갈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 비용으로 생산에 대한 원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CMO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랑 위탁 생산 CMO 계약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에서 3공장이 풀 가동 중에 있고요. 4공장도 새롭게 짓고 있고 이어서 5공장까지 최대 규모로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CDO인데요. CDO는 위탁 개발입니다. 자체적인 세포주나 공정개발 역량이 없는 중소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세포주에 대한 공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개발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CDMO인데요. 위탁 개발 생산인데 앞선 CMO랑 CDO의 영역을 합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에 거쳐서 이거를 하나의 올인원 프로세스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CDMO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RO는 위탁 연구 임상 대행인데요. 제가 아까 신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 시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CRO 기업에 맡겨서 임상 시험 진행 설계나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을 시켜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CRO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건수가 증가하면서 CRO 산업도 함께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다시 보면 기초 단계부터 임상까지는 CDO, CRO 기업이 맡아서 하고요. 또 임상부터 판매까지는 CMO 기업이 위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다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CDMO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니까 왜 제약바이오의 밸류를 측정하기 어려웠는지, 주가의 변동성이 왜 다른 업종보다 심했는지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도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한 기사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기업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들 등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더 궁금한 내용이나 또 공부하고 싶은 산업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다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